말씀드릴 내용은 네 가지. 제일 처음에는 일단 뭐 전체적인 관점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AI가 갖고 있는 역설, 그 다음에 AI가 미치는 영향, 노동세계, 그리고 노조의 과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글의 전체적인 관점은 지금 모르겠어요. 지금 양극화의 전성시대인지 모르겠는데 사회적 양극화, 좀 말씀하신 정치적 양극화가 있는데 이 AI의 접근 방식도 좀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열광, AI에 대한 낙관론이죠. 또 한쪽에서는 두려움과 공포, 비관론입니다. 이게 지금 이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지금 우리를 굉장히 억누르고 있는데 이 사고가 극단적으로 되면 현실의 접근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면 현실을 무시한다든가. 그래서 우리의 이제 그 인간의 개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소홀히 다르고 우리 정책이죠. 그래서 과연 이렇게 접근한 것이 과연 바람직할까? 우리의 인간의 개입의 역량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현실 속에서. 그러한 것이 이 전체적으로 낙관론과 비관론을 넘어보자라는 것이 이 글의 전체적인 맥락이고요. 그렇다면 인간의 그 개입 이어지는 과연 있느냐? 여기서는 있다라고 출발하면서 그 근거를 찾는 게 이 글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두 가지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건데, 일단은 AI는 인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는 AI의 역설을 근거를 한번 찾아보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AI가 현실의 한쪽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양면성을 갖고 있다. 부정적인 측면, 긍정적인 측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개입 방향에 따라서 AI의 결과는 달라진다. 결국 노조의 우리 개입 역량을 키워야 된다. 이것이 전반적으로 이 글의 관점이고요. 분석 자료는 주로 가장 여러 가지를 했는데 가장 많이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은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기사를 상당히 많이 제가 수집을 해서 이 두 가지 근거에 이를 위해서 수집해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AI의 역설인데요. 지금까지 그 자동화의 한계 또는 AI의 한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부분이 폴라니의 역설, 모라백의 역설 또는 자동화의 아련, 이 세 가지 태제입니다. 이 세 가지 태제가 한 40, 50년 전에 얘기됐던 얘기들인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세 가지가 자동화의 그 한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됐던 부분인데 저의 질문은 과연 이 세 개의 태제가 지금의 AI 시대에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가 던졌던 질문이고요. 여기서 처음에 이제 AI의 역설 일이 나오는데 이건 폴라니의 역설의 어떤 저의 성찰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폴라니라는 사람은 이게 헝가리 아마 화학자와 이제 철학자가 폴라니인데 이 사람이 1960년대에 암묵적 차원인가 그런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한다. 이게 상당히 많이 지금까지 인용된 문구인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것, 우리 인간은 암묵적 지식 또는 경험적 지식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거나 아니면 피아노를 치거나 아니면 공장의 엔지니어 노동자들이 학교에서 책에서 배운 거 갖고 들어오지 이러지 않는다.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경험을 하지. 때문에 이런 문서화되지 않은 어떤 그 행동 규칙이 많기 때문에 이 기계가 이걸 학습할 수가 없다. 이것이 이제 그 폴라니의 그 역설이고 이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AI가 과연 인간을 흉내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에 대해서 그 근거를 많이 제공했는데 얼마 전부터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가장 이제 그 핵심적 변곡점이 누구죠? 이세돌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기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저희가 달라지고 보는 시각이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숨겨진 패턴을 인식하고 인간의 암묵적 지식을 다 잘 끄집어내서 패턴화시키는 이러한 이 AI를 보면서 자동화의 한계는 점점 극복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폴라니의 역설은 결국은 본인 자신이 얘기했던 것이 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 이 AI의 잠재력은 엄청나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이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그러면 AI의 판단에 우리가 인간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을까? 이것이 우리들이 던지는 질문인데 일단 저는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그 근거를 찾아보려고 노력했는데 가장 많이 제가 그 근거 속에서 들어왔던 것이 경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했을 텐데 지난번 탄핵 정국 때 우리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늦나 판결이 그때 이제 우리 지인들 술 같이 먹으면서 왜냐면 AI가 들어와서 재판을 해버리면 그러면 뭐 인간관계도 안 따지고 뭐 다른 거 다 빠르고 신속하게 판결 내줄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많이 하면서 AI 재판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근데 저도 거기에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도 했지만 그러나 100일이 넘는 이후에 나온 문영배 소장 대리인가요 당시 그 재판관이 던진 얘기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사회 통합을 위해서 인내를 할 필요가 있었고 소통을 할 필요가 있었다. 우리들이. 거기서 나온 판결문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인간의 갖고 있는 판단력, 인간의 영역이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소중함이 AI가 못 쫓아오는 이런 것을 볼 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은행에 지금 AI 신용대출 오류를 지정하기 위한 AI 위원회가 인간이 갖고 있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결국은 AI가 자동화 영역이 많아질수록 인간 고유의 능력이 재평가되고 있고 개입이 점점 중요되고 있지 않는가. 이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AI 역설 1이고요. AI 역설 2는 모라백의 역설에서 성설에서 나오게 되는데 모라백의 역설은 뭐냐면 체스나 바둑 이런 게임에서 성인을 증가하는 컴퓨터를 만드는 일은 쉽지만 그러나 1살짜리 아이의 지각과 이동 능력을 발휘하는 컴퓨터 만들기 힘들다. 지각 이동 이런 것들이 힘들다.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이 로봇이 계단 올라가는 거 가다 굴러 떨어지고는 무슨 수없이 왔습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죠. 아까 이제 이 모라백의 역설은 지적 능력에 이제 초점을 맞췄다 그러면 폴라니의 역설은 모라백의 역설은 신체적 측면인데 근데 이것도 지금 피지컬 AI라든가 휴머노이드 보게 되면 변곡점에 와 있는 게 아니냐. 결국은 신체적 한계도 AI가 극복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되지 않을까 잠재력이. 그런 측면에서 모라백의 역설도 한계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휴머노이드가 과연 신체적 노동의 부하를 줄여줄까? 이것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질문일 것 같아요. 이 질문 속에서 저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중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육체적 결과를 부하를 줄여줄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불안정 노동, 뭐라 그러죠?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불안정 노동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IT 개발자들도 인터뷰를 해보면 AI가 이 코드를 한번 만들면 순식간에 100개, 200개 만들어내는데 그걸 검증하기 위해서 속도를 따라가야 되는 그런 부하 이런 걸 보게 되면 이중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AI가 노동의 부하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그것과 함께 ILO나 그다음에 OECD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공동 결정이 제도가 들어온 곳에서는 노동의 부하도 줄고 생산성도 높아지는 그런 윈윈 게임의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것들 종합해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AI의 역설 2는 AI는 자본주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지금 발전돼 있지만 그러나 일터민주주의, 즉 노동의 참여를 요구하는 일터민주주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이 제가 던지고 싶은 AI 역설 두 번째고요. 그 다음에 AI 역설 3은 자동화의 아이러니의 성찰로부터 나온 건데 자동화의 아이러니는 80년대 초반에 영국의 메인 브레이너? 이름 잊어버렸네. 여성 인지심리학자가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올수록 인간의 숙련된 노동의 개입이 더 필요해진다. 이 얘기입니다. 자동화 아이러니가. 왜냐하면 이 자동화라는 것은 온 시스템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고장이 나면 전체 시스템이 스톱돼 버려요. 스톱. 그래서 여기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의 역량이 훨씬 더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 자동화의 아이러니는 앞에 폴라니하고 모라백의 역설은 한계를 갖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자동화 AI로는 지금 그 AI 시대에 더 부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거기서 그 제일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볼 때 제일 와닿는 얘기가 이제 프로야구 ABS 시스템인데 ABS 시스템 아시죠? 왜냐하면 그 스트라이크 볼 판정을 AI가 하면 그 이제 그 심판한테 그걸 전달해주면 심판이 그걸 그대로 판정하는 거죠. 작년에 들어왔는데 이제 언론 보도 하나를 찾아보니까 작년 6월인가 7월달에 키움하고 LG 그 이 시합 도중에 이게 중단됐어요. 고장이 났어요. 고장이 나서 심판이 30분간 이제 그 수작업으로 이제 한 건데 옛날처럼 그때 만약에 AI 시스템을 믿고 인간의 주심이 직업적 전문성을 안 갖고 있었으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지금도 그 심판이 직업적 전문성을 안 갖고 있는 심판을 볼 수가 있을까? 불안해서. 제가 비 오는 날 한번 야구 경기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딱 한 번 봤어요. 그 볼 하나가 비 때문에 이제 그 AI 과정이 좀 오류가 생겨서 안 들어왔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심판이 가만히 있었던 거죠. 이거 판정을 못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고장 난 걸 알고 자기가 판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들. 그건 뭐냐면 그런 시스템이 오류가 생길 걸 알고 모든 시스템 공 하나하나에 모두 주의력을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 인간이. 그러나 어떤 인간의 이 집중력 또는 그 전문성이 계속 필요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독일 예는 지금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독일에서는 지금 학교에서 이제 과제를 내주면 또 논문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대학교에서 AI가 다 해준다. AI를 하려는 건 좋은데 AI가 모든 것을 다 해주면 이건 평가하기 힘든 거 아니냐 그 사람 이 논문으로서. 그래서 점점 이 토론 수업, 전통적인 토론 수업이라든가 구술 시험을 강화시키는 거. 교수랑 같이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이해했는지 알게 되니까 부분들. 이런 사례를 통해 볼 때 AI가 확산될수록 인간의 전문성과 전통적인 대면적인 소통 방식을 다시 풀어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볼 수 있는 AI의 역사 3위 아닌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노동세계 변화를 보게 되면 먼저 고용의 변화 중에서 제일 먼저 제가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의 기술은 회사에서 결정하고 들어오면 도입되면 그러면 그 노동자들이 통자해서 사용했는데 지금 생성형 AI는 특히 이제 정신노동, 지식노동자들은 스스로 업무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찾아서.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 지금 75%가 전 세계 지식노동자의 75%가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자 중 60%가 개인용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만큼 이게 빠른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보 유출 문제. 이걸 통해서 이제 기밀 유출이 될 수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AI 교육이라든가 가이드라인 같은 것이 반드시 사회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의 변화 중에서 가장 많이 이제 얘기되는 것이 노동 종말론인데 기술 혁신 시대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죠. 일자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전부 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많은 기술 혁신 시대를 지내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은 노동의 종말이 아니라 노동의 변화였습니다. 이 경험은 지금 AI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동화로 이제 없어지는 일도 많지만 새로 생기는 일도 또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AI 성장시키기 위해서 10만 양병설, 30만 양병설 이런 걸 나오게 들어본다면 그러면 AI 때문에 생기는 이 일자리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총고용의 문제는 우리가 아니지 않느냐, AI가 생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총고용보다는 노동의 양극화 그리고 그 중에 생기는 젠더 격차입니다. 그래서 노동의 양극화는 AI가 만드는 일자리가 극단적 양극화입니다. 하나는 굉장히 고급 전문직이고 스템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든가 엔지니어 그다음에 이제 수학 분야 이런 분야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문직 고급직이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라벨링, 뭐 콘텐츠 필터 이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플랫폼 노동들. 이건 저숙련 임금 아주 극단적으로 지금 창출된 일자리가 양파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젠더 격차 문제인데 AI가 보조 수단으로 사용되는 곳은 거의 다 전문직, 아주 고숙련의 전문직입니다. 여기에는 그 남성이 대다수예요. 스템 분야에서. 그런데 노동의 이제 대체 효과, 이제 노동을 없애버리는 이런 대체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단순 사무직이나 그 콜센터 같은 서비스 직종인데 이쪽은 여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AI 효과가 결국은 전통적인 젠더 그 격차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노동 해방. 이게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이 문제하고 조금 동떨어진 문제이긴 한데 제가 이걸 다뤘던 것은 뭐냐면 노동의 종말은 전시적으로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노동의 종말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에 대해서 다뤘던 의제입니다. 노동의 종말을 보는 의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재학론이고 재학론은 우리가 이제 다 아는 거죠. 이제 뭐 일자리 없어지면 먹고 살기 힘들다. 이게 재학론이고 축복론이 있는데 축복론은 뭐냐면 우리가 노동을 하기 좋아했느냐. AI가 우리를 대신해서 노동을 대신해주면 얼마나 좋으냐, 그 자체가. 이게 축복 아니냐. 이거 탈노동을 막지 말자. 그 대신 먹고 사는 문제는 사회복지로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기본소득이 많이 소환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노동운동이 지향했던 지금까지 노동해방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까? 과연 탈노동인가? 그런 문제가 제가 들어서 좀 제 생각을 정리해 봤던 건데 결국 문제는 뭐냐면 축복론에서 얘기하는 탈노동을 지향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 노동을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했던 건 아니냐. 노동은 생계수단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회적 협력과 유대관계, 즉 사회를 유지하는 사회적 가치가 있고 그것과 함께 보람과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인 심리적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러한 노동의 본래적 가치를 무시한 채 생계수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럼 사회복지로 다 먹고 사는 거 해결하고 노동 없어도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노동해방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동의 본래적 가치를 회복하는 거. 즉 탈노동이 아니라 재노동화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노동해방이 갖고 있는 의미 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던 거고요. 보다 노동과정 문제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숙련 편향적이라는 태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만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낙관론인데 이제 AI가 힘들거나 단순 반복적인 저숙련 노동은 AI가 하고 인간은 더 흥미롭고 창의적인 고숙련 일에 이제 집중할 거다. 이런 주장이 이제 숙련 편향성인데 이거 굉장히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는데 이게 맞나? 저는 맞지 않아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다. 왜냐하면 숙련이 양파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생기는 일자리는 분명히 양파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일자리도 지금 정보 처리라든가 아이디어 제공 이런 것을 활용하는 이러한 전문직 쪽에서는 업무 역량이 향상되고 있지만 요거 이제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회사의 중간 관리자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AI의 편리성에 취해서 그냥 AI가 판단하는 걸 그대로 갖고 오더라 보고서에 부분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인간의 인지 능력이 제약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러한 양극화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숙련 편향적이라고 보기엔 너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이제 경쟁과 이제 불평등 심화가 현상인데 지금 이 링크드인 조사를 보니까 전 세계 경영진의 한 3분의 2가 앞으로 AI의 사용 능력이 최고의 가장 중요한 이제 채용 기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거의 80% 가까이는 AI 사용 능력을 가진 젊은이들에게 더 많은 업무가 부과될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합니다. 이건 경험적이라든가 암묵적 지식의 가치가 이제 상실되고 직업적 진입 장벽이 이제 낮아진다는 것 하는데 이렇게 되면 경쟁이 심화가 됩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대표적인 우버인데 미국 조사인데요.
이제 그 우버 기사들이 GPS 기술을 활용해서 이제 그 기존의 어떤 뭐 도로나 이 도로 이름이나 도시 그 지식 없이도 금방 우버 서비스사를 참여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버가 들어간 도시의 그 경쟁이 치열해지고 평균 수입 10% 감소된 거. 이런 부분들이 때려서 AI가 일자리 감소보다는 경쟁이 치열화되는 것이 심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이제 AI의 격차로 인한 불평등 심한데, 요거는 이제 이세돌 뭐라 그러나요? 이세돌 선수가 이제 그 어떤 인터뷰에서 얘기한 건데, 지금 그 인공지능으로 AI가 전부 바둑 기사들이 상향 평준화된 거 아니냐 실력이. 그러니까 이세돌이 딱 한 말이 평준화가 아니라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 AI 사용 능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그 AI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관점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노동 과정의 마지막으로는 AI 테일러리즘 등장라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과거에 이제 테일러리즘 시대에는 그 구상과 실행의 분리를 통해서 노동 통제, 노동 배제, 그 다음에 노동 강도가 이제 이를 높이는 방식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켰는데, AI 시대에도 그대로 반복됩니다.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어요. 특히 노동 통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불안정 불신이 아주 강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것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그 사람을 감시할 수 있고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한 IT 개발자가 이 블랙박스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AI 테일러리즘은 우리가 심각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응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노조의 과제인데요. 노조의 과제는 노조의 권력 자원론이, 그래서 좀 거기에 적용해서 AI 시대에 지금까지 그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지를 정리해 본 건데요. 노조의 권력 자원은 4개가 있죠. 크게 보면 구제적 힘, 이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노동 시장에서의 구조적 위치인데, 이제 숙련이 높은 사람은 또 희소성이 높은 사람일수록 대처하기가 힘들죠. 그 다음에 그 노동의 협력은 커지고, 이게 이제 구조적 힘이고, 그 다음에 조직적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집단적 행동을 가능케 하는 힘입니다. 이게 조직화 정도고 연결이 되는데, 구조적 힘이 약한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조직화 정도가 높으면 그러면 협상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예고. 그 다음에 제도적인 힘은 이게 법적, 정책적 강제력이죠. 우리가 노동법이라든가 아니면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정책 같은 게 이제 이런 제도적 힘인데, 노조가 구조적 힘도 약하고 조직화도 약하면 이 제도적 힘에 기대해야 됩니다. 이번에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 이런 것들은 상당히 중요한 우리들의 성과죠. 제도적 힘을 통한. 그 다음에 사회적 힘이라는 것은 사회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도인데, 이것은 이제 담론 형성 능력 또는 이제 그 시민사회 협력 관계가 중요한데, 이게 담론 형성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세상을 보는 프레임을 제공해 주는 건데, 이 프레임에서 지면, 세상을 해석하는 프레임에서 지면은 이거 굉장히 사회적 지지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4가지 권력 자원에 대해서 과연 AI 시대에는 무엇을 할까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제 발제를 끝내야 되겠는데요. 일단 구조적 힘은 지금까지 노조가 좀 관심이 적었던 숙련화라든가 그것을 위한 교육 훈련에 좀 관심을 더 많이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숙련이 될수록 그 구조적 힘이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일터역 신이 같이 따라갑니다. 좀 더 자율적이고 참여하고 역량경과를 이용하는 일터역 신이 이제 필요하지 않느냐. 기계처럼 일하는 것은 기계로 대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기계처럼 이러지 않고 사람처럼 일하는 것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직화 사업인데, 조직화 사업은 여성하고 화이트 칼라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조금 노조가 거리감이 좀 있었죠. 노조 여성과 화이트 칼라. 왜냐하면 여성한테는 노동 대체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화이트 칼라에 지금 새롭게 테일러리즘이 화이트 칼라로 다시 이전되고 있습니다. 블루 칼라에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 힘은
모두의 AI를 위한 지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모두의 AI 이게 노조의 법적 정책적 요구안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다른 노조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알고 있는 데는 금속노조가 올해 중앙교섭 보험고 요구안으로서 AI 도입 시 노동인권과 고용보호라는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물론 이제 이 조직률이 약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정당과 정책 연대를 통해서 좀 확장시켜 나가는 것 이런 어떤 제도적 힘을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힘은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데 일단 낙관론과 비관론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AI의 역설, 인간의 개입이 더 필요하다는 그런 역설과 그다음에 양면성, 그 속에 내재된 가능성을 찾아서 좀 더 구체적인 상, 비전에 대한 AI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한번 제시해야 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 재단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이거 다루진 않았지만 AI 성장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생태학적 접근. 분명히 지금 AI 지금 물 많이 쓰고 전기 많이 쓰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사회적 힘을 획득하기 위한 우리의 담론 형성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